뇌과학을 바탕으로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공부는 재능이 아니라는 게 정말인가요? 공부 재능이 있어야죠. 실제로 인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재능을 타고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그 지능입니다, 지능. 우리 흔히 이제 그 공부 잘하는 거를 지능 지수 뭐 이런 걸로 좀 판단을 하잖아요. 그래서 지능이 높은 사람은 공부를 잘할 것이다. 지능이 낮은 사람은 공부를 못할 것이다. 그렇게 쉽게 판단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지능이 높은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는 어떤 상관관계가 맥시멈 25%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Q가 높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공부를 잘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하면 워킹 메모리라고 하는데 이 작업 기억이 실제 성적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 상관계수가 거의 1에 가깝다 하는 겁니다.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두뇌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시각적인 영역, 그다음에 언어적인 영역, 그다음에 이런 종합적으로 컨트롤하는 영역, 이런 것들이 다 연관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머리 꼭대기 쪽에 보면 두정엽이라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논리적인 사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계산 이런 쪽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어떤 논리가 발달하려면 이 두정엽을 활발히 잘 활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 뇌 깊은 곳에 있는 해마라는 영역, 거기는 이제 기억과 학습을 담당하는 부위이고요. 그다음에 브로카라는 언어 영역이 있어요. 전두엽 쪽에 보면. 그러면 이 영역이 활성화돼야 언어를 이해하고 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이마 부근에 있는 전두엽이라는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작업 기억에 관여가 돼요. 근데 작업 기억을 보통은 이제 뭐 어떤 작업이란 말이 들어가서 워킹이란 말이 들어가 가지고 뭔가를 일을 할 때 잠깐 필요한 기억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예를 들면 뭐 23 곱하기 15를 쓰지 않고 암산으로 계산을 한다고 한번 해보죠. 이 문제를 풀려면 23 곱하기 15를 해결하려면 쪼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23 곱하기 10 더하기 23 곱하기 5 이렇게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자면 자 처음에 이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떠올려야 되죠. 이렇게 쪼개서 보자 라고 떠올려야 되고 그 다음에 23 곱하기 10은 얼마지? 구구단을 불러와야 돼요. 장기 기억에 있는. 그 다음에 그 숫자를 잠시 저장을 해놔야 됩니다. 그 저장된 숫자들을 불러와서 합을 하고 그래서 최종적인 결과를 도출을 해야 돼요. 이러한 과정들에 필요한 게 작업 기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일을 하는데 필요한 기억이 아니고 조금 더 고차원적인 거죠. 그래서 마치 머릿속에 칠판이나 아니면 작업대 같은 게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칠판이 있으면 거기에서 써가지고 계산을 하면 쉽게 답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서 잘 돌아간다는 거죠. 근데 또 그런 궁금증도 가질 수가 있어요. 보통 아이들이 어릴 때는 공부 잘하다가 학년이 올라가면서 점점 공부를 못해.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기분 나쁘니까 성적이 좀 떨어진다고 그렇게 표현해 보면요. 초등학교 땐 굉장히 잘하는데 중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좀 떨어져요.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가면 성적이 떨어져요. 이게 1차 변동 구간, 2차 변동 구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작업대가 제때제때 업그레이드 안 되기 때문이에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가려면 작업대도 커져야 되거든요. 성능도 좋아져야 되고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 거야. 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는데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성적이 떨어지는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결국 작업 기억이 좋아지면 우리 결정성 지능이라고 이제 뭐 무언가를 안다 모른다
안다를 얘기하는 그 지식이 아니고 알고 있는 것을 응용해서 새로운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걸 이제 유동성 지식이라고 하는데 유동성 지능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작업 기억이 뛰어난 사람들은 공부를 잘할 뿐만이 아니고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문제 해결 역량이 높아지고요. 그래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게 되고 상대적으로 부를 창출할 가능성이 커지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를 잘하고 천재소를 듣는 소위 말하는 상위 0.1% 아이들이 가진 특징이 있다고요. 네. 그 우리나라 한 방송사에서 조사한 게 있는데요. 그러니까 상위 0.1%에 속한 아이들하고 평범한 아이들하고 모든 걸 다 비교를 해보는 거야. 부모의 그 교육 수준도 비교를 해보고 가정의 소득 수준도 비교를 해보고요. 소득 수준이 성적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거든요. 그다음에 뭐 아이들의 지능도 비교를 해보고 여러 가지 다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차이가 없었다는 거야. 차이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애들은 상위 0.1%에 들고 어떤 아이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거야. 그래서 그 차이가 뭔지를 계속 분석해 보니까 딱 하나 이제 차이 나는 게 나타났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아는 것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메타인지라고 합니다. 내가 무언가를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거, 모르고 있는 것을 아는 거, 이게 메타인지예요. 문득 이제 그 소크라테스 얘기 떠오르는데 너 자신 알라? 그게 메타인지인 거죠. 메타인지라고 하는 것은 메타는 이제 상위, 초월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지 위에 있는 인지라는 거거든요. 초인지라는 뜻인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뭔가를 잘 하려면 공부를 잘 하려면 전략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포츠 경기를 하거나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꼭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 100점 볼 텐데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비로소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적을 알고만 있어도 나를 모르면 전략을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공부할 때도 우리가 어떤 뭐 시험이 있고 수능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그것을 공략할 수 있는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려면 나를 알아야 되는 거야.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전략을 세울 수 있는데 대개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몰라요. 뭐 성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옆 사람이 나를 보는 것보다 나 자신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런 것처럼 공부를 잘하는 애들하고 공부를 못하는 애들하고의 결정적인 차이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모르고 있는 것을 모른다는 거야.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내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게 성찰이죠. 성찰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아는 것은 좀 유지, 메인테넌스 정도만 하면 되는 거고 내가 모르는 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전략이 되는 거야. 학습 전략이 되는 거고 전략이 있어야 자기 주도적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야. 전략 없이는 자기 주도적 학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차이가 성적을 가르는 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메타인지 능력을 좀 기르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를 공부를 잘하고 그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성공적으로 살려면 제 생각에는 작업기억과 메타인지 둘 다 이렇게 키워나가야 되는데요. 메타인지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기가 아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체크해 보는 거예요. 우리 굉장히 오래전에 하브루타라는 이스라엘의 학습법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서로 짝을 지어 갖고 자기가 학습한 것을 설명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공부를 했을 때
이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를 체크해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설명하는 거야. 내가 그 내용을 정확히 100% 이해하고 있으면 자신 있게 또렷한 목소리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없으면 중간에 뭐 대충 이렇게 얼버무리겠죠. 그 자신이 없으면 정말로 이게 옳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도 상대가 질문하는 걸 듣고 내가 막히면 그것도 모르는 거야. 그렇죠? 또 그것에 대해서 자신 있게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 또 다시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이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학습이 되는 게 하브루타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학습 방법입니다. 그래서 메타인지를 기르는 가장 좋은 것은 자기가 알고 있는지를 계속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설명이고요. 그 중에 하나가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보통은 공부를 어떻게 하냐면 내 실력이 들통나는 걸 굉장히 두려워해요. 나는 공부를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문제를 풀어보면 틀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면 두려워요. 나 이러다 대학 못 가는 거 아니야? 혹은 나 이러다가 내가 가고 싶은 대학에 못 가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 때문에 입력하는 공부만 반복을 해요. 책을 보고 계속 외우는 공부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자기가 그 내용을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몰라요. 입력을 계속 반복하게 되면 나는 알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되지만 막상 응용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잘 못 푸는 거죠. 그래서 계속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IQ가 낮아도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싶다면 그럼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내가 뭐 그 IQ가 좀 낮다라고 해도 공부를 잘하려면 첫 번째는 이제 작업 기억을 키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높이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 더 붙이자면 두뇌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하고는 다르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단답식으로 지식을 묻는 문제가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그런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옵니다. 아는 지식을 응용해서 문제를 푸는 게 많이 나오거든요. 응용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작업 기억 역량이 높으면 응용력이 높아지는데 몇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독서예요. 독서. 독서가 왜 좋으냐면 독서를 하게 되면 이 두뇌 전 부위가 다 활성화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작업 기억에 관련된 부위뿐만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영역까지 다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고력이 깊어질 수 있고 언어 능력이 높아질 수 있고 이해력이 높아질 수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수단이 독서고요. 오프라 윈프리 같은 사람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 중에 하나지만 사실 그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굉장히 힘들게 자랐거든요. 뭐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굉장히 어려워서 생계가 곤란할 정도였는데 빠지지 않고 한 게 독서예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 치고 독서를 게을리한 사람은 없다. 나폴레옹이나 뭐 마오쩌둥 같은 사람들이 이제 뭐 그 어떤 성과에 대한 평가는 갈릴 수 있지만요. 그 사람들은 전쟁터에서도 책을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하는 게 굉장히 좋고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필사예요. 필사. 필사는 이제 어떤 글을 보고 옮겨 적는 거죠. 근데 자, 눈은 원문을 보고 손만 움직여서 하는 건 절대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런 게 필사가 아니에요. 원문에 있는 내용들을 가급적 길게 외우는 거예요. 머릿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기억의 폭을 확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 길게 외워서 그것을 틀리지 않고 다른 종이에 옮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의 길이에 따라서 옮겨 적는 게 다르겠지만 가급적 적게 보면서
옮겨 적는 게 중요하고요. 또 의미 단위로 끊어서 읽는 거예요. 책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 중요한 게 뭐냐면 끊어 읽기라 하잖아요. 이게 사람이 호흡이 있으니까 그 중간에는 끊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보면은 옮겨 필사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의미 없는 부분에서 끊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문장 하나를 읽어도 문장이 짧으면 한 문장을 통째로 외워서 옮겨 적고 그런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야 한 문장을 읽어도 읽는 그 순간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뭐 수능 문제나 그런 거 보면 지문이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그 지문 읽다가 이해가 안 돼서 포기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문장을 길게 의미 단위로 끊어 읽는 훈련을 많이 하고 그것을 필사하는 훈련을 많이 하게 되면 문제를 읽으면서 바로바로 뇌 안에서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작업 역량을 키우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뇌를 좀 200% 활용할 수 있는 어떤 환경 설정 방법도 소개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 인간이 만들어내는 모든 퍼포먼스는 두뇌 효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두뇌를 효율적으로 잘 활용하게 되면 예상외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만 만약에 두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기대보다 못한 성과를 낼 수 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첫 번째 뭐냐면 제가 너무너무 강조하고 싶은 건데 잠이에요. 잠은 정말 충분히 자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가 흔히 보면 잠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깨어있을 동안에 쌓인 피로물질을 축적하는 수단, 그래서 에너지를 재충전하기 위한 수단, 그 정도로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잠이 절대 그렇게 가벼운 수단은 아니라는 거예요. 잠을 잘 때는 보통 이제 얕은 잠과 깊은 잠을 이렇게 번갈아서 잡니다. 얕은 잠을 렘수면이라고 하고 깊은 잠을 비렘수면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잠을 자면 이제 렘수면 단계를 거쳐서 비렘수면으로 들어가요. 그랬다가 다시 렘수면으로 오고 다시 비렘수면으로 가고, 그러니까 얕은 잠과 깊은 잠이 이렇게 하루에 4번 내지 5번 정도 이렇게 반복이 됩니다. 그 한 사이클이 90분이에요. 그래서 90분씩 5번을 하면 450분이죠. 그러면 7시간 반이 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에 잠을 자는 가장 좋은 시간이 7시간에서 8시간 정도예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개운하게 잤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데 초반에는 깊은 잠이 많아요. 그랬다가 뒤로 갈수록 얕은 잠이 많아집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그냥 한 번에 깊은 잠을 잤다가 이제 일어날 때쯤 돼서 얕은 잠으로 오면 되지 그게 왜 반복될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데요. 깊은 잠과 얕은 잠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 받아들인 정보는 바로 장기 기억으로 가지 않습니다. 해마에 단기 기억으로 저장이 돼요. 그랬다가 깊은 잠을 자는 사이에 이 대뇌피질로 옮겨져서 장기 기억으로 보관이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기 정보가 많이 쌓여 있을 거 아니에요, 해마에. 그래서 정보를 많이 실어 날라야 돼요. 근데 정보를 다 실어 나르게 되면 이제 남아있는 정보들이 없으니까 이 실어 나를 일이 적어지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는 깊은 잠이 많고 뒤로 갈수록 깊은 잠은 필요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잘 때 해마에 있는 정보가 대뇌피질로 가서 장기 기억으로 보관이 된다. 만약에 깊은 잠이 부족해지면 기억이 안 나는 거죠. 그죠? 장기 기억이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껏 공부를 했는데 자고 났더니 잘 생각이 안 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고요. 얕은 잠은 반면에 이제 이 대뇌피질로 정보들이 옮겨지면 정보들을 다 일일이 검색을 해요.
이게 필요한 정보인가? 유용한 정보인가? 다 검색을 해보고요. 불필요한 건 버리고요. 또 기존에 있는 정보들하고 다 연결을 해봐요. 연결을 하면서 이게 쓸모가 있는지, 어떤 뭐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요. 그게 얕은 잠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보들이 서로 무관한 정보들이 이렇게 연결되는 과정이 꿈이에요. 그래서 얼토당토하는 뭐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타나죠, 꿈에서. 그래서 전반에 이제 정보를 왕창 이 대뇌피질로 옮겨놨으니까 뒤로 가면 갈수록 이 안에서 정보를 가공하고 다듬는 일이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후반으로 갈수록 얕은 잠이 많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깊은 잠을 잘 자면 기억이 강화되는 거고요. 공고해지는 거예요. 얕은 잠을 잘 자면 어떤 창의력 같은 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시간이 부족해, 그래서 잠을 아껴서 공부를 해 하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운동이에요. 운동. 보통 이제 학년이 높아지고 큰 시험이 다가오고 그러면 이제 운동하는 시간을 줄이죠. 운동 안 하고 그냥 책상에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해요. 그런데 운동을 하면 이 혈류가 굉장히 빨라집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빨라져요. 산소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요. 영양 공급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다가 이 안에서 각종 좋은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이 많이 분비가 돼요. 그래서 학습의 최적의 상태를 만들어줘요. 운동하지 않은 상태하고 한 30분 정도 숨차게 운동을 한 상태하고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나면 학습 효과가 운동한 쪽이 훨씬 높아요. 만약에 내가 과외 받을 돈도 없고 학원 다닐 돈도 없고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하면 운동을 시키면 돼요.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높아질 수 있어요. 물론 이제 그 운동을 한다고 공부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 잘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 주는 거야. 이 받아들이는 게 달라질 수 있는 거야. 스폰지처럼 학습 내용을 쭉쭉 받아들일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게 운동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일주기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겉으로 보면 체온이 36.5도인데 이 아주 깊은 곳, 심장과 폐 부근에서는 온도가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요. 그래서 이게 24시간을 주기로 해서 바뀌는데 아침에 6시쯤에 바닥에 있다가 이게 해가 뜨고 날이 밝아지면 이제 일주기 리듬이 쭉 올라갑니다. 그래서 저녁 8시쯤에 피크를 쳐요. 그랬다가 다시 떨어집니다. 그래서 11시쯤 되면 급격히 떨어지고요. 그래서 11시가 되면 졸려요. 이제 졸린 건 멜라토닌이라는 뭐 호르몬도 영향을 미치지만 그때쯤 잠을 자야 돼요. 그래서 11시에서 뭐 6시, 7시 이 정도까지 잠을 자야 되는데 이렇게 일주기 리듬이 상승하는 구간이 있고 하락하는 구간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굉장히 집중력도 높아지고 주의력도 높아지고 효율도 날 수 있는데 떨어지는 구간은 그렇지 않은 거죠. 그래서 만약에 어려운 이해력이 필요하고 이렇게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하고 그런 공부를 일주일 리듬이 떨어지는 구간에 한다 그러면 효율이 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일주일 리듬이 올라가는 그 구간에서는 주의력이 필요하고 집중력이 필요하고 논리적 사고와 이해력이 필요한 그런 과목을 하고 좀 일주일 리듬이 떨어지는 때는 암기 과목이라든가 상대적으로 수월한 그런 공부를 하는 게 좋죠. 그 외에 이제 두뇌를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보통 보면 우리가 주의를 유지하는 시간은 나이 플러스 마이너스 2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짧아지고요. 성인은 맥시멈 20분이에요.
20분을 넘지 못하거든요. 20분이 넘어가면 주의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1시간 내내 책상 앞에 앉아서 뭔가를 입력하는 공부를 하는 것보다는 20분은 입력을 하고 나머지 20분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보면서 주의를 좀 풀어주고 다시 20분은 또 입력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완과 그 집중을 반복하면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입력하는 공부보다는 출력을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여기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 안에 저장 창고가 있는 게 아니고요. 뭔가를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정보를 입력을 했을 때 그때 이제 두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이 됩니다. 이렇게 회로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게 이제 되뇌 피질에 남아있는 건데 이걸 안 쓰면 잊어버려요. 연결이 끊어져요. 근데 이걸 자꾸 꺼냈으면 그때마다 회로가 형성이 되고요. 그러면 이 자주 쓰는 정보는 이거 중요한 거구나. 꼭 알아둬야겠네 하고 기억의 강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꾸 입력만 하는 공부보다는 출력을 많이 하는 공부가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예습보다는 복습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요. 시간이 지나면 1시간 정도 지나면 우리가 뭔가를 배워도 1시간이 지나면 한 70% 정도는 날아갑니다. 하루가 지나면 80% 날아가고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내내 공부를 해도 하루가 지나면 기억에 남는 건 2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걸 살려줄 수 있는 게 복습이에요. 복습을 해서 망각을 자꾸 줄이는 거죠. 복습을 등한시하시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그 성공한 부자나 천재들은 자녀에게 그 어린 시절에 공통적으로 어떤 훈련을 시키는지, 어떤 교육을 시키는지 궁금한데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다 좀 다르겠죠. 각자의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를 수는 있는데 제 생각에 가장 중요한 건 이 메타인지인 것 같아요. 메타인지를 어떻게 키우느냐.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렇게 이제 하우르타 교육법을 강조하고 심지어 이제 그 중국에도 도서관에 가보면 이제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서로 이렇게 하브루타처럼 학습을 해요. 서로 이렇게 토론해 가면서. 사실 옛날에 우리나라에서도 학습법이 그랬었는데 바뀐 거거든요. 메타인지라는 게 자기가 자기의 현재 상황을 정확히 성찰을 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나가는 거야. 그게 이제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하면 내비게이션입니다. 내비게이션이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지금은 이제 자동차에서 쓰고 있지만 원래는 항해 용어예요. 그러니까 배가 항구에서 출발을 해서 목적지까지 가는데 이제 세팅을 하죠. 어떤 경로로 가야 될지를 세팅을 하는데 바다에서는 육지하고 좀 달라요. 주위에 뭐 참고할 만한 지형이 없죠. 그런데다가 육지는 길이 뻗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움직이지 않아요. 바다는 조류가 있기 때문에 계속 배의 위치가 바뀝니다. 그래서 계속 실시간으로 자기의 위치를 파악을 하고 목적지에 가려면 경로를 어떻게 수정해야 되는지를 계속 바꿔줘요. 그게 내비게이션의 개념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나의 위치를 파악하는 게 성찰이고 그래서 목적지에 가려면 어떻게 경로를 바꿔야 되는지가 대응하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야 비단 공부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사회에 나와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하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갈 때도 계속 이 성찰과 대응하는 게 있어야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자기가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상 체계를 통해서 이제 어린 시절 많이 학습하는 게 도움이 된다 이런 얘기도 해주셨 저한테 인제 뭐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하느냐." 근데 공부를 잘하려면 기본적으로 흥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흥미 없는 걸 할 수가 없어요. 두뇌의 기본적인 그 작동 방식이 보상과 강화예요. 그래서 뭔가 했을 때 기분 좋은 느낌, 뭔가를 해서 인제 보상 중추가 활성화되고 도파민이 분비돼서 기분이 좋아지면 그 행동은 자기가 찾아서 합니다. 그게 강화예요. 점점 더 많이 하려고 하는 거죠. 공부를 해서 성적이 오르고 그걸로 인해서 기분이 좋아지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공부를 해요. 근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피를 하려고 해요. 안 하려고 합니다. 그죠? 엄마가 애는 공부하기 싫은데 엄마가 억지로 붙잡아 놓고 "공부해." 라고 하면 얘 머릿속에서 보상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피합니다. 점점 더 안 하려고 해요. 애는 무언가 그러니까 자기가 깨닫기도 전에 억지로 그렇게 시키면 공부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담 쌓는 애들이 많아지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고요. 애가 공부에 흥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제로 억지로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세요. 뭐 애가 10살인데 밤 10시까지 학원을 4개, 5개씩 전전한대요. 자기 조카를 언니가 그렇게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그 아이는 아주 일찌감치 공부하고 담 쌓고 멀어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부와 친해질 수 있고 그걸로 인해서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고요. 요즘 애들 보면 인제 2024년에 그 키워드 중에 하나가 도파민이라는 거였어요. 도파민. 그게 뭐냐면 도파민을 파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농사 지어서 이렇게 열매를 수확하듯이 도파민을 수확한다는 뜻이 도파민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인제 즐거운 일만 찾아서 하거든요. 도파민이 분비되는 일만 찾아서 해요. 그러다 그래서 인제 뭐 어떤 유튜브 같은 영상을 봐도 인제 쇼핑 같은 거 바로바로 이렇게 즐거움이 올 수 있는 보상이 올 수 있는 그런 것들 찾아서 하는데 그게 많아지다 보면 게임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다 보면 인제 팝콘 브레인이 되는 거예요. 팝콘은 어떻게 터져요? 열이 충분히 축적돼서 이게 더 이상 견딜 수 없을 때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도파민이 중독이 되거든요. 점점 더 강한 도파민 수준을 원하게 돼요. 근데 이게 팝콘이 터지듯 아주 강한 자극에만 반응을 하면 일상적인 즐거움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작은 어떤 그 책을 보고 그 안에서 감동을 느끼고 이런 건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어떤 인내를 기르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팝콘 브레인이 되면 이거 고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쉽게 이게 뇌가 쉽사리 이렇게 변화되는 게 아니고 변화를 거부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꾸준한 노력을 해야 되거든요. 뭐 어른들도 담배 끊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든 것처럼 애들도 팝콘 브레인에 중독이 돼 버리면 쉽게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좋은 습관을 많이 길러 주고요. 보상을 바로 눈앞에 있는 보상을 추구하는 것보다 그걸 좀 인내하게 조금 더 뒤로 미룰 수 있는 만족을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게 그다음에 그런 어떤 조언을 해 주시고 훈련을 해 주시는 게 아이들 발달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팝콘 브레인이 된 이제 그 도파민에 오염된 뇌를 좀 그래도 좀 회복시키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한번 팝콘 브레인에 오염이 돼 버리면 되돌리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해요. 그 단계에 이르기 전에 예방하는 게 더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마트폰 시간을 제한한다거나 뭐 스마트폰을 보기 위해서는 책을 같이 읽도록 한다거나 아니면 게임 같은 것도 이렇게 시간을 정해 놓고 한다거나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뭐 한때 게임 밀몰제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그런 이유에서 등장을 했다고 생각하는데 애하고 이제 인터랙션을 많이 할 필요가 있죠. 보통 보면 그런 어떤 팝콘 브레인이 되는 아이들, 그러니까 무언가에 중독이 되는 아이들은 다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충분히 이렇게 교감하지 못한다든가 정서적으로 뭐 외로움을 느낀다든가 그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방치하시면 안 돼요. 애들한테 관심을 가지고 잔소리를 하는 게 아니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게 자기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기 노력 안 하면서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 그건 잔소리가 되는 거고요. 그러면 아이들은 반항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같이 동참을 해서 아이가 그런 어떤 나쁜 상태로 이르지 않게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덜컥 잘 해왔던 일들을 못하게 되는 순간들이 생겨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갑자기 뭐 이제 숨이 막힌다던가 뭐 잘 해오던 일들을 어느 순간에 되게 낯설게 느껴진다던가 내가 뭐가 힘든지 잘 모르겠고 하는 그런 느낌들이 나의 일상을 이제 계속 방해하는 순간들을 맞닥뜨리게 되는데 그럴 때 이제 대부분 많이 찾아오시게 되고 그러다 보면 자기가 일상생활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우울해지고 침울해지고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갖게 되세요. 그럴 때 내가 좀 힘든 상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되죠. 일단은 주눅이 많이 들어 있으시고 자신감도 많이 없으시고 또 좀 특별하신 분들은 이렇게 자해를 하시거나 자살의 충동 같은 것들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되고 대인관계도 잘 안 되고 사람들을 무서워하게 되고 이런 증상들을 많이 나타나게 하시죠. 보통 이제 크게 특징적으로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자존감이 낮은 상태로 오시는 분들이 이제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기 감정이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로 대부분 많이 오세요. 그리고 숨이 넘어갈 때쯤 돼서야 자기가 뭔가 이상하구나라고 느끼는 분들도 많고 마지막으로 내가 힘든데 왜 힘든지 몰라서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크게 보면 요 4가지 정도의 특징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존감이 넘치는 분들은 일단은 이제 매사에 의욕이 많죠. 그리고 자기 주장도 자기 의견도 뚜렷하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대인관계를 할 때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고 잘 경청하고 그다음에 자기 의견도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고 항상 배려할 수 있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는 분들이 대부분 자존감이 높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분들이 대부분 앞에 나서서 생활을 하시죠. 여기 자료 한번 보시면 우리 뇌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상위뇌, 중위뇌, 하위뇌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근데 상위뇌는 생각하는 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중위뇌는 감정을 느끼는 나. 하위뇌는 신체적인 나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잘 아는 게 생각하는 나 그리고 감정을 느끼는 나예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자기 감정을 잘 모르고 내 의지대로만 막 살려고 하면 감정이 어느 순간에 이제 무거워지고 힘이 든 상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지치게 되는데 요거를 이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면 우리가 노젓는 배를 타고 간다라고 했을 때 한쪽은 이제 감정의 상태, 한쪽은 내가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는 상태라고 보면 이 양쪽의 에너지가 힘이 골고루 균형을 맞춰서 잘 노를 저어야 내가 원하는 목표 방향으로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마음은 이렇게 접어놓고 내 의지로만 뭔가 노력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상태로 노를 젓는다고 하면 한쪽 방향으로만 노를 젓게 되겠죠. 그러면 배가 계속 제자리에서 맴돌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목표하는 것, 뭐 인생의 성공이나 자기가 뭔가 목표를 향해서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이 가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나 되게 열심히 했는데 뭔가 변한 게 없고 처음에 했던 그 자리 그대로다 이렇게 느끼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감정도 나의 의지도 열심히 노력하는 이런 부분들도 잘 균형을 잡아서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갈 수 있게 노력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대부분 상담센터 오시는 분들이 우울감을 겪으실 때 평상시에 이제 잘 생활했던 그런 분들이 어느 날 순간 사람들을 만나기 힘들어지기 시작해요. 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두려워지기 시작하고 좀 더 지나서는 무서워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집안에 처박혀서 대인관계를 끊은 상태에서 계속 고립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도 더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체력적으로도 자꾸 다운되거든요. 근데 이런 증상들이 보통 1, 2주 정도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면 초기 우울증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초기 우울증 같은 경우는 이제 체력적으로 좀 회복이 되면 회복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중증도, 중도 우울증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증상들이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유지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체내 스트레스 호르몬 농도가 높아지면서 처음보다 더 힘들어지고 더 우울해지고 사람들 만나는 게 더 무서워지고 하는 증상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아주 중증이신 우울증 되시는 분들은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이상 이렇게 진행되시고 이분들은 진짜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를 무서워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내가 이 사람한테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스스로 두려워하면서 고립되는 상태가 되게 오래 지속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족들하고도 더 단절되게 되고 같이 가족들하고 식사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상황이 돼요. 보통 이런 증상 정도 되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에 ADHD인 것 같아 이렇게 농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증상들을 보면 뭐 열쇠를 깜빡한다던가 핸드폰을 어디다 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던가 단순한 어떤 잊어버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데 진짜 ADHD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진단명으로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이제 당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는 편도체가 굉장히 예민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자극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고 그 자극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는 일단 방어를 해야 돼. 근데 그걸 외부에서 봤을 때 주의력이 떨어진 것 같아. 내지는 행동이 너무 격해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사자는 그게 굉장히 두려움과 압박감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다고 느끼는 거고 그거 자체가 일상생활을 굉장히 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강도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진짜 치료가 필요하고 일반적으로 이제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상태하고는 아주 질적으로 다른 상태가 돼요. 진짜 ADHD 증상을 가지신 분들은 딱 보면 티가 나요. 굉장히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겁내하고 근데 그걸 어떻게든 내가 방어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공황장애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사실 우리가 농담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뭔가 내가 긴장하거나 당황했을 때 나 공황 올 것 같아 이렇게 농담들을 하시는데 실제로 공황 증상이라고 하는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이 너무 심해지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에서 그것을 인지하고 이것을 방어할 수 있는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출하게 돼요.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체내에 누적되는데 내 몸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가 되면 편도체가 방어 기제를 작동할 때 첫 번째로는 싸우거나 두 번째로는 이제 도망가거나 두 가지를 선택하는데 대부분 공황 오시는 분들은 도망가는 성향을 갖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야 되는데 내가 체력적으로 한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상태가 되니까 그러면 죽는 걸 택하거든요, 뇌는. 그래서 죽는 상황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게 이제 공황장애 증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공황장애 증상이 심장이 터질 것 같고 막 숨이 안 쉬어지고 진짜 지금 당장 죽을 것 같은 느낌들이 휘몰아쳐 오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기절하면서 그걸 한번 경험하셨던 분들은 그런 비슷한 증상이나 느낌이 오면 이미 내가 이제 죽을 것 같은 느낌이 갑자기 휘몰아쳐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미세하게라도 이런 느낌들이 온다 그러면 이미 체력적인 한계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그러면 빨리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충분히 회복될 수 있는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농담처럼 얘기하는 그런 공황장애 증상하고 진짜 공황장애 증상하고는 확연히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뇌는 생각하는 나, 감정을 느끼는 나, 신체적인 나 이렇게 세 부류의 나로 구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보통 많이들 배우잖아요. 아, 나를 사랑해라. 근데 나를 사랑하는 게 진짜 뭘까? 잘 모르겠죠. 진짜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는 나의 생각도, 나의 감정도, 나의 몸도 챙기는 거예요. 이 세 종류의 나는 반응들을 다 다르게 하거든요. 신체적인 나는 건강적으로, 신체적으로 에너지가 다운될 수도 있고, 뭐 이럴 때 내가 그 에너지 다운되는 거를 계속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가 올라올 수 있게 약을 먹든 운동을 하든 보약을 먹든 뭔가 채워져서 내 몸이 계속 안정된 상태, 편안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계속 신경을 써주는 거. 요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을 느끼는 나. 편도체에는 초당 1110만 개 이상의 자극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 나한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계속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자극이 나한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 기분이 상하거나 안 좋아지거나 그렇게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나의 감정 상태를 계속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감정 상태가 변했을 때 뭔가 내가 인지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 기분이 다르다라고 느꼈을 때 그 원인이 무엇인지 찾아보는 게 필요하고 그 원인을 풀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편안해지는 것.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정서적인 지지. 이런 것들이 심리 치유 관련돼서는 진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의식적으로 이렇게 생활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들이 나의 경험이 되고 그 경험이 긍정적인 경험보다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자극이 왔을 때 이 자극에 대해서 내가 분석할 때 긍정적인 방향을 보기보다 부정적인 방향을 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것이 나한테 좋으냐예요. 원래 뇌가 비판적이기 때문에 편도체는 비판적이기 때문에 나한테 위험하냐 안 위험하냐를 계속 찾지만 우리가 인지적으로는 이게 습관이 들면 위험하지 않아도 위험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가짜니까 내가 빠르게 인지해서 좋은 방향으로 내가 생각을 바꿔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를 살면서 나의 생각이 부정적이 됐는지 그러면 빨리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내 마음이 힘든 상태가 느껴지는지 느껴졌으면 빨리 풀어주는 게 필요하고 나의 몸 상태가 뭔가 에너지가 다운되는 느낌이 들었는지 그러면 빨리 에너지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하루의 루틴이라고 말씀드리면 요 세 가지 시간이 될 때마다 뭔가 자극이 왔을 때 계속 챙겨주고 살펴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료 한번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가 상중 하내로 구분되어 있고 그 중에 이제 중위뇌 중에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오감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을 이 편도체가 인지하고 나한테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분석하는 프로테지가 이미지가 90%고 촉감적인 게 9%예요. 그리고 청각적인 게 0.9% 정도가 돼서 이 시스템을 이용하시는 게 치유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뇌인지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 편도체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편도체가 인지하는 방향 예를 들어서 운동선수들이 이미지 트레이닝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원리가 뭐냐면 뇌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지와 촉감과 소리 요게 이제 합쳐서 들어왔을 때 99.9%에 대한 어떤 높은 확률로 전달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한테. 근데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일상적으로 개인적으로 아,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미지나 촉감에 대한 정보는 나 스스로한테 주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리적인 부분, 청각적인 부분으로만 나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편도체가 인지하는 비율을 봤을 때는 0.9%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로만 했을 때 100번 이상을 해야 편도체가 한 번 인지하는 정도.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 잘할 수 있어를 한 번 얘기할 때 100번 이상을 하냐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뇌가 인지하는 방식, 요거를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면 나는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이 느낌을 이미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내 눈으로 나는 잘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그 이미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느낌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소리를 내가 들을 수 있으면 그럼 이제 그게 가장 쉬운 방법이 거울을 보고 나의 자신감 있는 모습, 그다음에 자신감 있는 어떤 느낌,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소리를 편도체에게 보여주면, 느껴주면, 또 들리게 해주면 말로 100번 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서 이런 방식을 쓰는 게 이제 뇌인지 치유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제 뇌를 잘 쓴다, 뇌를 잘 못 쓴다 이런 개념들을 좀 생각해 보시면 우리 뇌는 착각을 되게 잘 하게끔 돼 있어요. 왜 그러냐면 뇌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외부에서 직접적인 자극을 받는 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정보를 수집해서 내 경험에 의해서 판단하고 분석하기 때문에 내 경험이 어떻느냐에 따라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뇌가 착각하는 것을 예를 들자면 자료 보시는 것처럼 시각의 긍정적인 착각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오른편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이는 어떤 시각적인 정보들. 근데 왼편에는 조금 다르죠. 뭔가 나무 뿌리 같은 것들이 이렇게 섞여 있고.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시각을 통해서 들어오는 정보들이 동공을 통해서 이제 망막에 맺히게 되는데 실제로 들어오는 과정에 보면 모세혈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끼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실제로 뇌에 들어오는 정보는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왼쪽에 나뭇가지가 많이 있는 것 같은 이런 이제 영상을 뇌에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바깥 세상을 보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러니까 뇌는 이 모세혈관은 내 몸 안에 항상 있는 거니까 얘를 없다고 치자. 그러면 이제 바깥을 보기가 쉬우니까. 그래서 이 모세혈관의 이미지를 뇌가 일부러 지워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편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영상으로 바꿔준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이 세상이 진짜로 내가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냐? 그러니까 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뇌는 우리가 살기 편하게끔 하려고 불편한 것들이 들어왔을 때 정리해서 나한테 좀 편안하게 보여주는데 착각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예로 들었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부정적인 자극이 오면 그 자극들이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1시간도 안 되죠. 한 1, 2분, 길어야 10분? 요 정도 될 거예요. 근데 그 몇 분 안 되는 그 자극을 가지고 하루, 이틀, 3일? 나 그게 생각이 멈추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더 많이 분출이 돼서 내 몸의 상태, 감정의 상태가 계속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만든다는 거예요. 이거 자체가 우리가 이제 뇌를 잘못 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뇌를 잘 쓰려면 내 뇌에 한 몇 분 정도 들어온 그 자극을 제가 치유해드린 그런 이제 뇌인지 치유 방식으로 치유를 하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을 때까지 제가 알려드리니까 그런 방식들로 빨리 회복하는 그 상태, 그래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뇌를 잘 쓰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는 엄마 뱃속에서 만들어져서 생후 3년까지 잘 관리가 되면 이 관리가 된다라고 하는 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아이하고 그 애착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편도체라고 하는 부위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잘 성장하게 되고 보통 생후 3년 안에 애착 관계를 잘 형성하시는 분들을 보면 아이의 정서적인 보호자가 돼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이한테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정서적으로 굉장히 안정되게 해주시는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런 느낌을 아이한테 꾸준히 주시는 부모님들의 아이들은 아이도 똑같이 부모님한테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아끼고 챙겨주는 이런 뉘앙스, 이런 분위기들을 가족 간에 갖고 있게 돼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사회생활을 할 때도 가족 공동체 안에서 배웠던 그런 뉘앙스들을 대인관계할 때 그대로 쓴다는 거죠. 그러면 대인관계를 하는 대상이 이 아이를 보고
저 사람은 되게 예의가 바르고 굉장히 친절하고 굉장히 믿음직스러워 라고 하는 느낌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말을 해. 말보다는 어떤 전체적인 분위기, 상대를 어떻게 배려할지 항상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행동하고 하는 이런 전체적인 뉘앙스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뉘앙스들을 사실은 이제 부모님이 어릴 때부터 하나씩 계속 보여주고 키워오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센터에 오시면 제가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알려드리고 스스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존중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드려요. 처음에 이제 상담센터 오시면 대부분 이제 대인관계 안 돼서 오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렇게 해서 본인을 사랑하는 방법을 제대로 알게 되면 대인관계 하는 방법 자체가 달라지니까 처음에 오실 때는 아싸로 오셨다가 치유가 끝나고 이제 사회생활에 다시 들어가시면 그 안에서 인싸가 되셔서 회사에서 가파르게 승진하시는 분들 많고 학교에서도 굉장히 성적도 많이 오르고 제가 저랬던 애가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부모로부터 정서적인 지지를 많이 받은 아이로 자라게 돼요. 근데 이 정서적인 지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자료 보시면 생각하는 나가 있고 감정을 느끼는 나가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어른들은 인지가 높기 때문에 생각하는 나, 우리가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해야 돼 라고 하는 개념으로 아이들을 훈육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뇌의 시스템을 보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돼야 인지가 발달되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근데 정서가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뭔가 해야 될 것을 자꾸 주문을 하게 되면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부모가 시키니까 해야지.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다가 그게 아이들이 인지 능력이 생기면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이제 반항 시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잘했어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고 내가 잘못했어도 기분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상황을 먼저 보는 게 아니라 감정을 먼저 봐줘야 된다는 거죠. 감정을 먼저 봐주고 상황에 대해서 네가 잘했다 잘못했다 편드는 게 아니라 감정에 대해서 편을 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안정이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거는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데 상황을 먼저 해결하고 감정을 봐줄 거냐 감정을 먼저 풀어주고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냐 이거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상황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간에 상황을 먼저 풀던 감정을 먼저 풀던 감정은 항상 풀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잘했던 잘못했던 간에. 그래서 감정이 안정이 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이제 정서적인 지지를 해주는 건데 내가 잘못했어도 감정은 나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감정을 부모가 잘 풀어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가 그 감정이 잘 풀렸을 때 상황 설명을 해보는 거죠. 부모가.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면 상황 판단이 쉽게 이루어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는 정서가 안정이 됐을 때 인지가 발달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서가 안정이 됐기 때문에 상황을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이미 알아져요. 그러면 아이 스스로 이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하면 괜찮아질 것 같아요 라고 본인이 인지하게 돼서 부모한테 설명을 하거든요. 거기에서 부모는 네가 지금 맞다라고 판단된 대로 한번 이 상황을 만들어 봐라 이렇게 했을 때 아이는 정서적인 지지도 일단 받고 그 다음에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내가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내야 될지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했을 때 정서적인 지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을 풀어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까지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는 굉장히 중요하고 대부분 이제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보면 좀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너무 이렇게 아이를 오냐오냐 하시거나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이제 부모가 너무 막 화를 내고 폭력적으로 해서 아이가 삐뚤어지거나 그 상황을 잘 보고 항상 정서적인 지지, 정서적인 안정을 시키고 아이가 이 상황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 그게 굉장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잘 해줘야 될 부분이고 이런 것들이 어렸을 때부터 잘 했을 때 우리가 이제 작은 사회, 학교 생활에서도 대인관계를 할 때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실수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하더라도 내가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지지 기반 안에서 마음을 풀고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스스로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이가 독립성도 생기고
올바른 가치관도 형성이 되고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를 받는 아이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 역할을 아이들은 인지 능력이 얕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없어서 부모님이 아이들이 이제 인지 능력이 성장을 할 때까지는 책임지고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성인이 되면 인지 능력이 어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럼 자기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이제 제가 대부분 이제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 아이들 나름의 어떤 부분들을 치유하고 그다음에 부모님을 같이 상담을 하면서 부모님들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을 가르쳐 드려요. 그다음에 성인으로 오시는 분들 정서적인 지지를 제가 해드리고 상황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면서 본인이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인 지지는 아무리 말을 해도 부족하다. 항상 말해야 되고 항상 그 부분을 신경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잠을 자면서 치유한다라기보다 우리가 잠을 자면서 꿈을 꾸는 상태에서 이제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그 상태가 있어요. 그걸 렘 상태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렘 상태에서 부정적인 기억 감정들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과정이 있는데 이 렘 상태라고 하는 걸 이제 인위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잠을 자는 건 아니고 제가 계속 뇌의 어떤 시스템, 뇌가 착각을 잘한다. 라고 하는 부분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의식 상태지만 뇌가 렘 상태라고 인지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스스로는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예민하시는 분들은 이제 잘 느끼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내가 렘 상태구나라고 하는 걸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고 그 렘 상태를 통해서 부정적인 기억들을 긍정적인 기억 감정으로 바꾸는 과정이 의학체면 치료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다르게 뇌인지 최면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으시잖아요. 트라우마의 농도에 따라서 사람마다 반응하는 것이 다 다른데 오래된 트라우마도 아주 깊은 트라우마도 이런 이제 뇌가 렘 상태를 인지하도록 만들어서 그 기억 감정들을 풀어내면 굉장히 빨리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혼자 하기는 좀 어려우시고 저 같은 사람들을 통해서 뇌인지 치유, 뇌인지 최면을 받으셔서 트라우마를 해소하시면 좀 다른 생활을 하시게 되죠. 우리가 이제 트라우마가 있게 되면 일상생활에 자꾸 이제 부딪히고 무너지고 하는데 그런 부딪히고 무너지는 부분들이 해소가 되니까 내가 일상생활을 내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하게 되고 제가 소방대원들을 좀 후원해드리는 부분들이 있는데 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트라우마들이 많으시잖아요. 사건 현장에서 직접 대면하시고 보통 일반적인 분들이 알기 어려운 그런 트라우마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뇌인지 최면을 통해서 트라우마들을 해소해드리면 일상생활을 아주 좀 편안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트라우마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신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 최면을 통해서 치유하시면 일상생활을 아주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면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뭐가 중요하냐? 어떻게 이 수면 시간을 활용하고 어떤 상태로 유지하는 게 중요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료 보시면 우리가 수면의 패턴이 노렘 1, 2, 3, 4단계, 렘 단계 이렇게 해서 5가지 과정을 한 패턴으로 봐요. 보통 평균적으로 5가지 한 패턴을 90분 정도 걸리는데 노렘 3단계에서는 면역력이 상승하고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리고 노렘 4단계에서는 뇌가 죽은 것처럼 쉬는 상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뇌가 리셋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상태에서 아까 노렘 3단계에서 면역력이 상승됐잖아요. 그래서 뇌가 리셋되는 상태에서 몸을 치유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서 몸에 어떤 바이러스들을 태워 죽이는 이런 상태가 돼서 일단은 우리가 잠을 잘 때 뇌와 몸을 리셋을 하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요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 시간이 되면 뇌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생존과 정서와 인지 요 방향대로 발달이 되는데 우리가 잠을 잘 때도 똑같아요. 뇌, 몸, 요 생존이 일단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인 기억 감정들을 저장하는 렘 상태, 꿈을 꾸는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꿈을 꾸고 정서적인 것들을 저장을 하고 이 상태가 돼요. 근데 보통 요 노렘 3단계, 4단계 들어가는 그 시간이 첫 번째 수면, 두 번째 수면. 우리가 8시간을 잔다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수면, 두 번째 수면에서 요 노렘 3단계, 4단계를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요 노렘 3단계, 4단계를 들어가는 시간이 8시간을 잔다라고 했을 때 1시간 이상은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치매 증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치매 증상이 생기는 이유가 요 노렘 3단계, 4단계를 충분하게 못 들어가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노렘 3단계, 4단계를 들어가는 시간이 자료 보시면 첫 번째, 두 번째 수면에서는 바로 들어가게 되고 세 번째부터 이제 3단계까지 가고 네 번째 수면에서는 노렘 2단계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처음 잠자는 시간에 한 3시간 안에 노렘 3단계, 4단계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12시 전엔 자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게 이런 개념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깊게 자는 시간이 적어도 3시간은 돼야 된다. 그리고 깊게 자는 시간은 줄어들지만 그 이후의 시간도 중요한 게 뭐냐면 자료 보시면 초기에 잠자는 상태에서는 렘 상태의 시간이 짧잖아요. 근데 뒤로 가면서 렘 상태의 시간이 길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렘 상태에서는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바꾸는 기억 감정을 저장하는 시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수면 시간이 짧아지면 렘 상태의 시간이, 렘 수면 시간이 줄어들면서 기억 감정을 저장하는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머리가 안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잠을 줄여가면서 막 공부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게 뇌에 남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최소한 8시간 정도는 충분히 깊게 잘 자야 뇌도 몸도 기억 감정도 온전한 상태가 된다. 그래서 수면을 너무 막 이렇게 줄이시려고 하지 마시고 충분하게 잘 자는 게 필요해요. 8시간 누워있는데 깊은 수면을 못 들어갔다. 이거는 별로 의미가 없고 잘 자고 잘 회복하고 잘 기억을 저장하고 하는 이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8시간 정도는 주무셔라. 그래서 뭐 잠을 많이 자는 사람들은 이제 아름답다고 얘기들 하시는데 그것도 좋아요. 피부가 좋아지니까. 잠은 충분히 많이 주무시고 그랬을 때 몸이나 뇌나 에너지가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랬을 때 업무를 하는 집중도나 에너지나 이런 것들 높아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생각하면 이제 푹 자고 잘 자고 좋은 에너지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한자어잖아요. 공감이라고 하는 한자어를 풀어보면 같이 느끼는 거거든요. 같이 느끼는 거. 느끼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너 T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해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료 보시면 아까 생각하는 나, 감정을 느끼는 나, 크게 요 두 가지 나로 봤을 때 우리가 공감을 하려면 감정을 느끼는 나에 집중을 해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제 너 T야 하는 그 T라고 하는 사람들은 생각하는 나에 집중을 해요. 그럼 생각하는 나는 목표 방향을 지향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에 자꾸 집중하게 되고 감정을 느끼는 나는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감한다라고 하는 거는 같이 느껴야 되니까 나의 인지가 감정을 느끼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감정을 느끼겠구나라고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상대의 상황에 내가 들어가 봐야 돼요. 실제로 상대가 얘기한 그 상황에 내가 당사자라고 감정이입을 해보는 게 필요하거든요. 감정이입을 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 우리가 공감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공감을 했을 때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예요. 내가 공감이 됐어. 그럼 그 다음에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공감이 됐어. 아무것도 안 해. 그건 공감을 하나만 해요. 그러면 대부분 공감을 잘 한다라고 하는 분들은 공감을 했을 때 그 다음 과정이 생겨요. 분명히. 내가 같은 감정을 느끼기 때문에 나한테 이런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전에 이런 느낌을 나한테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알아요. 그러면 그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가 이 사람이 날 위로하는 거구나 라고 느끼면서 마음이 풀어지는 거지, 나의 어떤 상태를 안다고 해서 내가 마음이 풀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상태 자체를 아는 것도 도움은 되지만 진짜 공감이라고 하는 거, 그거는 상대의 상태에 내가 실질적으로 감정이입이 돼봐야 되고,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어떤 느낌을 원하는지 내가 느끼게 되는 것, 요게 이제 저는 공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이 되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떻게 해줘야 될지, 이 사람이 뭘 원하는지 내가 그런 느낌을 줘야 되겠다, 이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지거든요. 그걸 이제 공명이라고 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실은 심리상담, 심리치유 이런 것들은 그런 공명이 잘 되는 분들하고 같이 있을 때, 위로를 잘 받을 수 있을 때 마음에 어떤 병이 생기지는 않는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정서적인 지지, 이 정서적인 지지가 결국은 공감, 공명, 위로 이런 것들을 해줄 수 있는 어떤 상태인데, 이게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잘 갖춰지고
자기 스스로 그런 사람이 되고 대인관계를 할 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가 세상이 행복해지겠죠. 그러면 상담을 받을 일도 없고 저 같은 사람이 있을 일도 없고 저는 그 세상을 원해요. 그런 세상이 되기를 원하고 진짜 공명이 잘 돼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공감을 잘 못하시는 분들 생각하는 나에 치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감정을 보지 않고 이 상황을 판단을 해요. 그래서 이 상황에서 무엇을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가를 보는데 우리가 공감을 받으려고 얘기할 때는 그 상황이 중요하지 않거든요. 근데 자꾸 상황적인 얘기를 하니까 공감을 받고 싶은 사람은 좀 짜증이 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공감을 못 하시는 분들은 너 이렇게 좀 해봐. 나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 라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정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거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훨씬 상대가 편안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이제 눈치 보는 거하고 공감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어떻게 그냥 얕게 보면 비슷하다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실제로 공감을 잘 하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높아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정서적인 지지를 온전히 받고 자란 사람은 자존감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명확하게 있어요. 나라고 하는 존재감이 명확하게 있는 상태에서 상대를 보고 상대가 편안해질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끌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눈치 보는 사람들은 요걸 이제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사랑을 받지 못하고 커서 상대한테 사랑을 받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힘들다 하니까 이 사람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이 사람의 말을 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들어는 줘야 되는데 내가 그거는 감당은 안 돼. 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존재감이 너무 약해요. 그러면 상대한테 사랑을 받고 싶은데 상대가 원하는 건 지금 이 사람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눈치를 보면서 들어주게 되거든요. 그럼 결국은 제대로 된 공감을 해주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는 이 눈치를 보는 사람한테 계속 감정 쓰레기통의 역할을 시키게 돼요. 그래서 서로가 좋지 않은 상태가 만들어지는 게 눈치를 보면서 공감을 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사실 자기를 감정 쓰레기통 만드는 분들 일단은 좀 차단하는 게 필요하고 우리 센터에서도 이제 그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뭐 부모나 친구나 직장에서 나를 너무 감정 쓰레기통인 것처럼 대한다. 근데 나는 그거를 어떻게 피할 수도 없고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집에 있을 때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내가 자존감이 부족하고 정서적인 지지 기반이 없으면 자꾸 이제 눈치 보게 되고 이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치유를 좀 받으셔서 자존감도 좀 형성하시고 사람을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는 방법도 좀 배우고 하시는 게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공감을 잘 하게 되면 내가 자존감이 높기 때문에 상대의 감정에 내가 휘둘리지 않아요. 그래서 상대의 감정을 내가 내 위치에서 이렇게 끌어와서 풀어줄 수 있는 상태가 되는데 공감을 잘 못하고 이제 눈치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제 갑이라고 하는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이 사람의 감정에 휘둘리게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괜찮았는데 계속 같이 있으면서 이 사람의 감정이 휘둘려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기 감정이 없어지고 상대의 감정이 휘둘리게 되는데 이런 것도 좀 많이 조심하시는 게 필요해요. 공감을 정말 잘하는 분하고 눈치를 보는 분하고는 아예 좀 많이 개념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센터에 오시는 분들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세요. 근데 우리가 일단은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냐를 일단 기준을 좀 잡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대인 관계 하는 그런 형식, 종류가 어떤 게 있냐라고 보시면 대인 관계를 할 때 공동체주의적인 어떤 성격, 또 개인주의적인 성격, 이기주의적인 성격 이렇게 크게 보면 세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은 우리라고 하는 게 되게 강해요. 우리. 그래서 당신, 나, 우리가 뭔가를 같이 하자. 내가 주기도 하고 내가 받기도 하고. 어느 정도까지 주고받느냐가 조금씩 다른데 본인이 공동체주의라고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이다. 대인관계를 할 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하면 될 수 있으면 공동체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필요해요. 근데 이제 공동체주의적인 사람이 개인주의나 이기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하고 대할 때 굉장히 달라요. 나는 주는데 개인주의는 주지 않아요. 이기주의는 어떤 쪽이냐면 내 걸 뺏어가요. 개인주의는
각자 알아서 이런 개념이지만 이기주의는 내 걸 뺏어가는 개념이거든요. 그럼 결국은 공동체주의는 내 걸 뺏어가지 않아도 나는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있다 보니까 개인주의인 사람하고 만나도 뭔가 조금 부담스럽고 뭔가 같이 했으면 좋겠는데 혼자 한다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날 싫어하나?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스스로 상처받을 수 있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주의가 이기주의를 만나면 이기주의는 나의 틈을 자꾸 봐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어떻게든 뺏어가려고 하거든요. 내가 갖고 있는 걸 자기 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시간이 됐던 어떤 상황이 됐던 여러 가지로 자기가 편한 대로 날 끌고 가려고 하다 보니까 나도 나의 상황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고려하지 않아요. 이기주의는. 그래서 내가 자꾸 끌려다니게 되면서 상처를 받아요. 결과적으로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주의끼리, 개인주의는 개인주의끼리, 이기주의는 이기주의끼리 이렇게 지내는 게 맞다라고 보면 되고 공동체주의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이기주의는 안 만나는 게 좋다. 피하라. 내 인생에서 좀 끊어내라. 왜? 이기주의인 사람을 만나면 받을 게 상처밖에 없어요. 이기주의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 뭔가 해요. 가끔 매스컴에 보면 강도나 도덕도 자기 아이들한테 안 시킨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 거가 아닌 사람한테 피해를 주지 내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 싫어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인 사람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한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한테는 한다. 그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타인한테 의존하고 집착하잖아요. 이 증상이 왜 나타나냐를 봐야 돼요. 우리가 타인한테 의존한다, 집착한다라고 하는 거는 타인한테 뭔가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계속 말씀드린 정서적인 지지를 원하는 거예요. 타인한테. 근데 정서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니까 상처가 되고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는 혼자 있는 게 좋지는 않아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정서적인 지지를 못 받아서 사람을 다 끊어냈더니 어두운 방 안에 혼자 갇혀 있는 상태. 이 상태가 되는데 이거는 사실 바람직하진 않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이제 타인에 의존하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집필한 책의 내용들에 그런 것들이 많이 써져 있는데 자기를 사랑하는 게 어떤 거고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면 되는지 이거를 완벽하게 좀 마스터한다라고 하면 사람은 혼자 살 수는 없거든요. 혼자 사는 동물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사는 게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당장 내 앞에 없을 수는 있어요. 그럼 이제 책에 써놓은 방법을 가지고 내 앞에 정말 나하고 잘 맞는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시간을 좀 버는 거죠.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존중해서 나를 계속 챙겨주고 내가 힘들지 않게 만들어 놓으면 정말 어느 때가 돼서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사람한테 내가 해줄 수도 있고 그 사람이 나한테 해줄 수도 있고 이런 시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실제로는 집착하고 의존하고 그래서 상처받으니까 혼자 살아야지 이런 생각하시기보다 내가 정말 날 사랑하는 방법을 배워서 내가 좀 온전해지고 나하고 정말 잘 맞는 사람을 만나면 그때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회생활 할 때도 그 사람들을 보면 대인관계를 하는 성격이 공동체주의 성격이 있고 이기주의 성격이 있고 개인주의 성격이 있잖아요. 그럼 대부분 나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거의 이기주의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동체주의는 이기주의를 될 수 있으면 끊어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회사에서는 사실 그게 쉽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해요. 정중하게 얘기해서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힘들다. 그리고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말아달라. 정중하게 얘기하고 그게 지속되면 나도 당신하고는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겠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끊어낼 때 상대도 조금 더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호하게 정중하게 더 이상은 그런 무례한 행동을 나한테 하지 마라. 내 입장을 존중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는 여기서 멈추겠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정도로 얘기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중변형계. 이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있어. 우리 몸의 항상성 때문에. 그러면은 내가 도파민을 계속 분비시키는 자극이 없어지면 도파민 부족 현상이 생겨. 그래서 내가 게임이나 쇼폼을 보다가 그만두면 내가 되게 허탈하게 느껴지고 우울감이 느껴지고 무기력해지고 하는 거죠. 도파민 부족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하고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몰입은 중피질계 도파민 경로인데 거기는 마이너스 피드백이 없다고 알려져 있어요. 도파민 부족 현상이 안 일어나. 우울감이 따라오지 않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뇌과학적으로 가장 많은 행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런 도파민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는 영성활동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분들을 보면 평생 행복하다고. 우리 뇌는 use it or lose it이라는 원칙이 있어요. 사용을 많이 하면 그걸 발달시켜줘요. 안 쓰면 퇴화가 돼요. 시냅틱 프로닝이라고 그래요.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이제 예를 들어서 자극적인 거가 들어오면 우리의 의식에 어떤 내용이 들어올 거냐, 의식을. 그거는 자극의 경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이 센 애가 우리 의식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쇼폼이에요. 자극적인 내용. 그러면 자극적인 내용은 나를 집중시키고 나를 몰입을 시켜요.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하고 해도 얘가 나를 집중을 시켜. 자극이 세고 얘가 도파민을 분비시키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뇌가 집중하려는 노력을 안 해도 돼. 집중하려는 기능을 안 쓰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는 편도체가 활성화가 돼. 편도체가 이제 우리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포식자가 온다 그러면 빨리 도망을 가야 되고 내가 사냥감이 지나간다 그러면 빨리 추격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 그때가 편도체가 활성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fight or flight이라고 그래요. 싸울 거냐 도망갈 거냐 이제 그걸 빨리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태가 이제 편도체가 우세하게 되고 전두엽은 활동을 안 해요. 전두엽을 계속 안 쓰니까 전두엽이 손상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죠.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진 거야. 그런 애가 이제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집중이 안 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거야. 집중이. 이게 이제 손상된 뇌인 거죠. 이렇게 되면 전두엽이 약화가 되니까 이걸 억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은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분노가 막 폭발하는 애들 있잖아, 어린애들. 보통은 전두엽이 이 감정의 애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야. 이렇게 감정을 분출시키지 않아요. 내가 분노가 치밀어도 참아. 뭐 상사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참아. 자극적인 거에만 이제 반응을 하니까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잘 느끼지를 못해요. 더 큰 자극이 들어와야지 되는 거야. 이제 이렇게 돼서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를 회복을 하려면 가장 반대의 활동을 해야 돼. 그게 몰입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걸 내가 이해하려고 해야 돼. 풀리지 않는 문제를 내가 풀려고 해야 돼. 그러면은 엄청 집중을 해야지 되는 거라, 이게. 그러니까 나는 엄청난 그 집중을 위한 노력을 해야 되고 하는데 집중이 안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극이 작으니까 잡념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딴 생각을 하고 있네. 지금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하고 걔를 다시 의식의 무대에 올려. 근데 이거를 계속 하는 거죠. 조금 있으면 또 잡념이 들어오고 얘는 밀려났고 그럼 내가 다시 내가 또 딴 생각을 하고 있네 하고 얘를 다시 올려놓고 얘는 밀려나고 이게 의도적인 몰입이에요. 그러니까 이 의도적인 몰입을 함으로써 나의 손상된 집중력을 키울 수가 있는 거예요. 손상된 전두엽을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70 며칠간을 스마트폰 중독이 된 애를 디톡스를 시킨 거예요. 그걸 안 쓰게 하니까 전두엽이 활성화가 되는 거를 뇌로 찍었어요. 자극적인 게 들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뇌가 전두엽을 쓰는 거지.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는 걸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전두엽이 발달이 저는 가장 교육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전두엽이 이제 뭐 집중하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계산을 하고 막 이런 복잡한 거를 프로세싱을 하고 이게 다 전두엽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된 사람하고 발달이 안 된 사람이 어떤 차이가 있냐면 똑같이 쇼폼에 빠졌어. 뭐 둘 다 게임 중독이 됐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는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쓸데없는 걸 이렇게 하지? 나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데 이제 끊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는 전두엽이 발달된 아이야. 근데 전두엽이 발달되지 않은 아이는 그런 생각을 못 해. 그냥 재밌으니까 하는 거야. 누가 못하게 하면 짜증내고 그런 판단을 못 해. 그러니까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휴대폰 같은 이런 자극적인 거는 계속 생길 거라고 봐요. 더 발달하면 발달했지. 이런 상황에서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어린 나이에 이걸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그런 법령은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왜냐하면 어릴수록 이 전두엽이 손상되면 아주 치명적이에요. 그게 이미 그런 법령을 만든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릴 때 빨리 전두엽을 발달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몰입의 원리를 알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하면 몰입도를 올릴 수 있다를 알게 돼요. 보통은 수동적으로 이제 위기감에 의해서 몰입이 유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제 1초 원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돼요. 공부에 대한 몰입도를 올리겠다는 공부를 하거나. 근데 그거를 중단하고 휴대폰 잠깐 보는 동안에 몰입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어렵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해본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대부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거를 훈련해야 돼요. 머리 안 아프게
한없이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생각을 안 하고 상상을 하면 하루 종일 해도 지치질 않죠. 그러니까 상상하듯이 부담 없이 생각하는 거가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래서 이완된 상태에서 언제까지 풀어야 되는데 뭐 이런 마음을 갖지 않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평생 이거 하나 한다 이런 기분으로 해요. 시간에 대한 제약을 없애버려요. 그 대신 이제 생각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죠. 절실함은 도움이 돼요. 그렇지만 그 결과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뭔가 마음은 내려놓은 상태에서 절실하게 하는 거예요. 명상 같은 건데 명상은 이제 집중해서 끝나지만 슬로우 싱킹은 집중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답을 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이렇게 하면 되겠네까지 아이디어를 내는 거가 슬로우 싱킹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어떤 훈련을 하냐면 풀리지 않는 문제, 뭐 그것이 회사 문제도 좋고 뭐 수학 문제도 좋고 코딩 문제도 좋고 그래야 답이 명확한 게 좋아요. 10분부터 한 10시간까지 토탈 합의 한 10시간까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약한 몰입 2단계 훈련이에요. 그러면 아마 많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상당히 놀랄 거예요. 정말 그럴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많은 문제들이 해결이 됩니다. 처음에 답이 보이지 않은 것들이. 어려운 점은 이거죠. 이게 언제 풀릴지는 몰라요. 이게 뭐 10분 만에 풀릴지 30분 만에 풀릴지 5시간 만에 풀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거는 계속 생각하면 몰입도가 올라가서 풀어요. 이렇게 이제 경험을 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처음에 모르는 문제를 계속 생각하면 각종 부정적인 생각이 다 들어요. 절대 안 풀린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계속 생각하면 풀리거든요. 처음에는 우연히 그랬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우연히 그런 거야. 그런데 계속 풀려요, 그게. 그러면서 이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몰입의 원리도 좀 이해하게 돼요. 풀리지 않는 문제도 계속 붙들고 있으면 풀린다라는 걸 알게 되죠. 그 다음에는 2단계에도 안 풀리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문제는 안 풀리려나 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죠. 10시간이 돼도. 그래서 그런 문제는 30시간 정도까지 생각해서 푸는 거가 이제 3단계예요. 그렇게 되면 거의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이제 이렇게 돼요. 거의 안 풀리는 문제가 없다. 그래도 이제 물론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강한 몰입을 하는 거예요. 강한 몰입. 그게 이제 강한 몰입 1단계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약한 몰입은 시간이 날 때마다 생각해서 시간을 누적해서 10시간까지 30시간까지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연속해서 생각하는 게 되게 강력해요. 평일은 못하죠. 직장 다니니까 평일은 못하는데 토, 일을 쉬니까 어느 하루를 남겨놓는 거예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안 풀렸던 문제를 생각하면 좋아요. 뭐 30시간 동안 했는데도 안 풀렸다. 뭐 이런 문제를 하면 좋아요. 이제 그게 강한 몰입 1단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생각하고 직장인들이 최대로 시간이 낼 수 있는 시간이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 밤까지거든요. 그러니까 2박 3일 동안도 연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쭉 해서 2박 3일을 연속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강한 몰입 2단계인데 그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경험했던 몰입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이상 힘들지 않게 하면 그 다음부터 계속하는 건 어렵지 않아요. 내가 연속해서 한 5시간을 생각할 줄 안다. 그러면은 이미 그 사람은 마스터한 거라고 보면 돼요. 그냥 그걸 늘려가면 돼요. 그렇게 연속해서 한 50시간을 하면 제가 이제 50시간 몰입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50시간 연속해서 생각하면 그 사람을 기준으로 그 문제에 관한 한 영재의 내가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강한 몰입 3단계는 그런 상태에서 이제 2주 이상 뭐 한 달 뭐 이렇게 이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달라요. 그게 지난 그 겨울방학 캠프 때 한 달 몰입한 중학교 2학년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정말 천국에 산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 그리고 자기가 뭐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라도 내가 도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정말 어떤 문제에도 자신이 있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잠재력을 완전히 이렇게 풀가동하면서 이제 살 수 있는 방법이죠. 성공한 사람들은 다 몰입을 했어요. 큰 그룹을 일군 그런 창업자들은 다 한결같이 몰입을 했더라고요. 다 조사하면 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명한 예를 들어서 스티브 잡스가 이제 첫 번째 직장이 그 아타리라고 하는 게임 회사예요. 아타리. 거기에 이제 그 CEO가 놀란 부시넬인데 이제 놀란 부시넬이 이제 스티브 잡스에 대해서 회고를 하는데 그 회사에는 이렇게 야근을 하게 돼 있지가 않아요. 그냥 퇴근을 해야 돼. 스티브 잡스가 첫날부터 이제 사장한테 이 보안 장치를 해제해 달라고 그래요. 자기 야근을 하겠다고. 이제 우겨가지고 해제를 해줬는데 그때부터 2년 동안 사무실에서 쪽잠을 자면서 개발한 게임이 이제 브레이크아웃이라고 벽돌 깨기 게임이에요. 스티브 워지니악하고 같이 했죠. 사실 워지니악의 도움을 받았지만 어쨌든 그걸로 아타리가 돈을 엄청 벌었어요.
그때 받은 인센티브를 가지고 애플을 창업을 했어요. 2년 동안 먹고 자고 한 거거든요. 그게 몰입이에요. 그냥 바깥에도 안 나가고 2년 동안 그것만 생각하고 이렇게 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뭘 죽어라고 계속 생각하면은 그런 몰입 상태가 되고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재미도 있고,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그 이후 애플을 하면서도 계속 그걸 적용합니다. 아이폰을 개발할 때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펜으로 이렇게 쓰는, 화면을 터치하면은 이제 글이 써지는 그 타치패드를 개발했다고요. 근데 이제 스티브 잡스가 그걸 보고 이거 펜으로 쓰는 것보다 손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 그래서 손으로 쓰는 게 가능하냐 이제 엔지니어들한테 물어봤더니 가능하다. 그럼 우린 그걸 개발하자 하다가 스티브 잡스가 아이디어가 생긴 거예요. 휴대폰을 그렇게 하면 좋겠다. 그걸 비밀리에 진행을 했는데 직원들이 집에 못 가고 6개월 동안 거기서 먹고 자고 하는 거예요. 어떤 직원은 신혼여행도 못 갔답니다. 그래서 나온 게 이제 아이폰인 거예요. 그렇게 연속적으로 몰입을 하면 그게 힘든 게 아니라 재밌고 또 기량도 올라가고 신들린 듯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계 최고 부호라고 하는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 이 사람은 일주일에 100시간 일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하루에 14시간 일을 한다 그러면은 일주일에 주말도 없이 98시간이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14시간 이상을 일을 한다는 얘기는 깨어있는 동안에는 그 일밖에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이분이 회사가 위기일 때는 일주일에 120시간 일을 했다고 그래요. 이렇게 몰입에 이제 재미를 붙인 사람들은 다른 거는 못해요. 그 일론 머스크 동영상을 보면 그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같으면 당신처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석양이 지는 리조트, 멋있는 리조트에 가서 석양을 보면서 맥주를 마시고 그렇게 즐길 텐데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일론 머스크가 뭐라 그러냐면 리조트에서 그렇게 하면은 지루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기는 지루해서 못할 것 같다. 그러니까 몰입을 하면 너무나 익사이팅하기 때문에 그런 거가 오히려 지루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뭐 일 중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도파민이 나오고 영감이 떠오르고 그러니까 그것만큼 익사이팅한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말고도 그 분야에 뭔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 몰입을 했어요. 몰입된 상태의 특징은 기량이 일단 올라가요. 기량이. 그러니까 뭐 신들린 듯이 일을 하게 되죠. 뭐 그러니까 평소에 나오지 않는 아이디어가 나온다거나, 그러니까 지적인 기량이 슈퍼맨이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행복해요.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목적에 따라 나는 행복이 더 비중을 둘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기량에 더 둘 수도 있고 그래요. 제가 보니까 수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행복을 하면 애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고 신들린 듯이 공부를 하더라고요. 재미가 있으니까. 한마디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잠재 능력을 풀가동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몰입을 하니까 그 3년에 박사학위 하나 받는 만큼의 아웃풋이 나오더라고요. 1년에. 어떤 느낌이냐면 내가 3년을 몰입을 했다 그러면 그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또 이런 느낌이에요. 1년에 박사학위를 하나씩 받는 느낌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점점점 전문가가 돼요. 신참 박사들 100명하고 해도 내가 지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어려울 텐데 비유하면 바둑 두는 사람은 다 아는 얘기예요. 1급이 10급 100명하고 둬도 1급이 이깁니다. 자기 분야에서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1년 몰입을 하면서 엄청나게 성장하고 그 성장하기를 계속하면은 세계 최고가 되죠. 뭐 그러니까 그 분야에 누구나 아마 여기저기서 이제 내가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오라는 데도 많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그런 몰입을 해서 경쟁력을 계속 올려라. 그 저압 다이아몬드 전에 이제 몰입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몰입해서 제 분야 연구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저압 다이아몬드 분야는 제 전공 분야는 아니에요. 프로젝트를 따놓으신 분이 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군가 해야 돼. 제가 그걸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굉장히 안 좋은 경우야. 최악의 경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도 아니고 애착도 없고 저압 다이아몬드 그 CVD라고 하는 공정이에요. 그 Chemical Vapor Deposition. 우리말로는 화학 증착법이라고 하는 이제 그런 분야인데 근데 내가 전공 분야도 아니고 그런데 이제 할 수 없이 맡은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가는 난 석사 실력도 없는 거야.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몰입이란 걸 알았으니까 그래 여기에 이제 몰입을 적용하자. 이 분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뭐냐? 왜 다이아몬드가 저압에서 만들어지는지를 아무도 몰라. 그래서 거기에 이제 일단 몰입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 만에 답을 찾았어요. 흑연하고 다이아몬드가 동소체라고 그래서 탄소로 돼 있어요. 둘 다.
그런데 상압에서는 흑연이 안정하고 고압에서 다이아몬드가 안정해요. 그래서 고압에서 인조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법이 잘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이제 다이아몬드가 안정한 영역에서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거니까 사람들이 이해가 가는 거죠. 근데 저압은 낮은 압력에서는 흑연이 안정한데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되게 간단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몰입을 해보니까 메탄, CH4, 거기서 C가 이게 다이아몬드로 가는 경로가 있고 흑연으로 가는 경로가 있는데 불안전한 곳에서 물이 꼭대기에서 흐르는데 이게 제일 아래가 흑연인데 그쪽으로 가는 장벽의 높이가 높으면 물이 그쪽으로 안 흐르잖아요. 그 원리가 똑같아요. 그래서 준안정한 다이아몬드로 가는 경로의 장벽이 낮으면 그 장벽을 속도론적 장벽이라고 그래요. 그게 낮으면 준안정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그거는 뭐 일주일 만에 됐는데 아주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다이아몬드를 만드는데 기판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리콘 기판 위에는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바로 옆에 철 기판을 놔두면 여기는 검댕이 만들어져요. 검댕은 뭐냐면 끓음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손으로 묻으면 이게 백목가루처럼 묻어나는. 그거가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리콘 기판에 다이아몬드를 만드는 물질들이 오는 거잖아요. 지금 똑같은 물질이 여기도 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기판에 따라서 여기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이거는 결정도 아니고 이렇게 손으로 묻어내면 이게 손으로 묻어나는, 결합력이 거의 없는 거죠. 이렇게 백목가루처럼 묻어나니까 그거는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보통은 이제 그런 결과가 나오면 FE를 쓰면은 검댕이 만들어지네. 내가 원하는 건 다이아몬드인데 그래서 그걸 신경을 안 써요. 그걸 안 쓰면 되니까. 근데 다이아몬드가 생기는 원리를 이해하는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결과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특별한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이해하면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생성되는지 이해하는데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힌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저가 이제 집중한 거예요. 왜 바로 옆에 있는 철기판에서 검댕이 만들어지느냐. 이거를 내가 이해하면 저압 다이아몬드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한 거죠. 저는 한 일주일이면 해결할 줄 알았어요. 경험상 한 일주일 동안 이제 그걸 생각하면 아무리 이상하더라도 다 해결이 되니까 일주일이면 저는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일주일을 했는데 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거가 이제 만들어지는 원리의 기본적인 그 학문적 체계가 그러니까 누클레이션, 이게 핵생성이라고 이제 뭐가 생겨나야 되거든요. CH4가 기체 상태에서 이제 이 고체가 먼저 핵생성이 일어나고 그게 성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생성과 성장이라는 그 현상이에요, 그게. 그걸 내가 잘 알고 있다면 이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내가 거기에 대한 지식은 아주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있죠. 주로 대학교 때 또 대학원 시절에 공부했던 수준. 그건 아주 깊은 지식은 아니거든요. 이걸 내가 이해를 못하니까 이거를 좀 설명을 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했어요. 핵생성이 뭐다. 완전히 이해했고, 성장이 뭐다. 완전히 이해를 했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이 문제를 딱 보니까 더 이상해. 이럴 수는 없는 거야. 기존의 어떤 이론으로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검댕이 생기는 관찰을 해보니까 철 기판에 끝에서 타고 올라와요. 뾰족한 데서 이렇게 더 잘 자라는 거죠. 뾰족한 데서. 성장에서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게. 그러려면 이걸 만드는 그 재료들이 전하를 띠고 있나? 전기를 띠고 있나?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전기를. 그러면 이럴 수가 있어요. 뾰족한 쪽을 타고 올라올 수가 있어. 그거를 확인하면 어떻게 확인하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 전류를 재면 돼. 쟀더니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암페어 퍼 스퀘어 센티미터, 그러니까 1제곱센치당 마이너스 20 마이크로 암페어 전류가 흐르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이거를 내가 80억 인구 최초로 안 거야. 사람들은 아무도 이 생각을 못한 거죠. 거기에 엄청난 전하가 흐르고 있다. 그 얘기는 이 소스들이 다 전하를 띠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에 하전된 나노 입자가 떠 있는 거예요. 1, 2나노짜리가 이렇게.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그까지 제가 이제 예측을 하게 됐어요. 아, 여기에 허공에 지금 하전된 나노 입자가 이렇게 떠 있다. 그러니까 얘들이 어떻게 해서 여기를 안 가고 이쪽에만 오지?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떤 걸 알게 됐냐면 얘가 다이아몬드도 만드는 거예요. 결정성장 이론에서는, 교과서에서는 이런 건 다 원자가 만든다고 알려져 있단 말이죠. 이렇게 이런 덩어리가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제 당연히 교과서를 믿고 나는 이제 그럴 수가 없다고 생각했다가 결국은 얘들이 이것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 다이아몬드를 이런 나노 입자가 만든다는 거는 결정성장 업계에서는 진짜 놀랄 일이고 기존의 교과서 이론이 다 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거죠. 그 사실을 제가 최초로 밝힌 거예요. 그걸 1년 반이 걸렸어요. 딱 해결하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갑자기 암 진단을 받고 갑자기 죽게 됐다 그러면 아쉬울 것 같아요. 삶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내 삶을 다 불태우니까 아쉬울 게 없더라고요. 진짜. 일단 그거가 첫 번째 드는 생각이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 생각이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우리 애들한테 알려줘야겠다. 우리 가족한테 알려야겠다. 이제.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너무 어리니까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이게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집에 가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제 아빠 유명해질 거다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제 가장 큰 업적이고 한 분야를 연 거예요. 물론 내가 교과서가 틀렸다 그러니까 이 논문이 다 거절되고 4년 만에 이제 어셉트가 되고 지금도 이거는 안 믿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책도 내고 제가 논문을 서울대 교수가 돼서 100여 편을 쓰고 학회에서도 발표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패러다임이 바뀌면 되게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패러다임이 바뀔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천동설을 믿고 있을 때 지동설을 얘기를 했다고요. 코페르니쿠스가 그 지동설을 다 미쳤다고 그랬어요. 말도 안 된다. 왜냐하면 지구가 한 바퀴를 도는데 이 속도가 엄청나요. 그럼 사람들이 새가 자기 둥지를 어떻게 쫓아가느냐. 그거를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 일반적인 300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 바뀌면 사람들이 그거를 쫓아오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제가 1년 반을 그냥 미쳐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간 거야, 가도. 사람들을 이제 설득시키는 게 어려운 거죠. 이게 몰입에 의해서 우리의 지적인 능력을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계속 그 상태에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몇 달, 몇 년 이렇게 보내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도 몰입을 하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는데 그럼 예전에 큰 성취를 이룬 분들이 몰입한 게 아닐까 하고 조사를 했더니 깜짝 놀란 게 한결같이 다 몰입을 한 거야. 그러니까 분명한 거는 뉴턴이나 아인슈타인이 몰입을 안 했으면 절대로 그런 업적을 얻을 수가 없다. 그거는 제가 뭐 틀림없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난제를 해결하느라고 이제 하루 종일 다 쓰잖아요. 굉장히 진전은 없고 잡념이 들어오면 또 다시 하고 뭐 이걸 한단 말이죠. 요거는 지루함이에요. 지루함과의 싸움인데 이제 걱정이라는 건 또 차원이 다른데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 문제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을 못한다. 이게 오죽하면 이게 수십 년 동안 해결이 안 됐겠느냐. 우리 분야에 세계적인 석학들이 있고 날고 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수십 년간 해결을 못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결하냐. 내 능력은 그 사람들 능력의 10분의 1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었다 깨나도 해결을 못하고 내가 이거 해결하려고 여기에 올인하다 보면 종국에는 해결도 못하고 내 인생은 죽도 밥도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확신에 차서 들어요. 그런 생각이. 그리고 또 너무나 당연한 거고. 그러면 이제 주눅이 들어서 이제 몰입을 하기가 힘들죠. 도전을 하기가 힘들어요. 그때 제가 쓰는 방법은 결과에 집착하지 마세요. 걱정이 되거나 떨어지면 어떡하지 걱정이 절대로. 이 문제 어쩌면 내가 평생을 노력해도 해결을 못할 수도 있다. 어쩌면 내가 한 30% 해결하고 내 인생이 끝날 수도 있다. 그러나 상관없다. 내가 해결 못한 70%는 남들이 하면 된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나는 1초도 쉬지 않고 이 문제에 도전하겠다. 내 능력을 다 불태우겠다. 이것만큼은 틀림없다. 이거는 결과를 신경 안 쓰는 거야. 과정은 내가 할 수 있는 거거든. 결과는 내 영향력 바깥에 있는 거예요. 내가 1초도 쉬지 않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가치를 둬야 돼요. 그러면 몰입도가 가장 빨리 올라가고 몰입도가 올라가면 어느새부터 걱정은 싹 없어져요. 결과를 생각하지 마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과정에다 의미를 둬라. 내가 지금 1초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그리고 결과는 하늘의 뜻에 맡긴다. 이런 진인사 대천명 같은 자세죠. 이 자세를 가지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어요. 제가 연구에서 쓰는 방법이지만 직장에서 문제를 해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뭐 일주일 또는 2주일 만에 뭘 해결하라고 미션을 줬어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 보여. 그럼 걱정이 되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면 돼요. 그러면 아이디어가 나와서 해결하는 경우가 8, 90%가 해결이 돼요. 이제 1, 20%가 해결이 안 됐어. 그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때 이제 상사한테 얘기를 하면 돼요. 이거 해결은 못했는데 지난 일주일 또는 지난 2주일 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가 1초도 쉬지 않고 노력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그 노력한 걸 얘기를 해주는 거야. 내가 지하철로 이동하면서도 이 생각만 했고 또 관련 전문가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했고 관련 문헌을 찾아서 이렇게 해서 정말 자나깨나 이 문제만 생각을 하고 이걸 해결하기 노력했는데 어쨌든 결과가 안 나왔다라고 얘기를 하면 뭐라고 그럴 상사가 없죠. 감동을 받죠. 대부분은. 그러니까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하면 그게 절대적인 최선이고 본인도 만족하고 그 과정을 잘 모르는 상사가 이제 문제인데 대부분 좋은 결과가 나오고 나도 성장을 해요.
계속 몰입을 이제 하면서 그 몰입을 계속 1초도 쉬지 않고 생각을 하면 항상 그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하루 이틀은 아무 진전이 없어요. 그런데 3일차가 되면서 3, 4일차 되면서 이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7년 동안 이제 경험을 한 거죠. 그 반복해서. 그래서 기적과 같은 아이디어가 나오는 원리를 연구를 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원리로 왜 몰입 상태가 되면 아이디어가 쏟아지느냐? 왜 그전에는 안 나오냐, 그러면. 그래서 이렇게 연구를 하면서 제가 알아낸 사실이 뭐냐면 이게 밤에 풀린 거다라는 사실을 제가 알아낸 거예요. 밤에 잠잘 때. 그게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 이게 잠잘 때 풀린 거예요. 왜냐하면 선잠 자고 나서 아이디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고 서너 시간 자고 막 일어날 때가 아이디어가 쏟아지거든요. 그게 매일 그러는 거야. 몰입 상태에서는. 근데 이게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그냥 몇 년을 이게 경험을 하니까 여기 뭔가가 있다. 하버드 대학의 앨런 홉슨 교수예요. 앨런 홉슨. 그분이 잠잘 때 우리 뇌가 어떻게 되느냐의 1인자예요. 그분이 쓴 드리밍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게 이제 우리말로 꿈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이제 그 책을 보니까 잠이 들었을 때랑 깨어 있을 때 차이가 나와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기억을 저장하는 도파민 이런 양이 많다고요. 깨어 있을 때는. 근데 잠들었을 땐 그게 바닥이야. 단기 기억을 못 만들어. 그래서 우리가 꿈을 매번 꾸는데 다 잊어버리고 깰 때 꾼 꿈만 기억을 해요. 그다음에 전두엽이 감정의 뇌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깨어 있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 있을 때는 감정을 분출시키지 않아요. 내가 분노가 치밀어도 참아. 뭐 상사가 기분 나쁜 말을 해도 내가 참아. 그걸 못 참으면 사회생활을 못 하죠. 그걸 못 참는 애들이 있어. 주로 쇼폼이나 이런 거에 중독이 되고 이런 애들이 전두엽이 약화가 되니까 이걸 억제를 못 하는 거죠. 그런 애들이 사회생활을 못 하는 거죠. 보통은 전두엽이 이 감정의 뇌를 억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참는 거야. 이렇게 잘 참아. 사회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잠잘 때는 전두엽도 잠이 들어요. 이 억제가 풀려요. 이 억제가 풀리니까 장기 기억이 분출이 되는 거야. 그리고 기억을 인출하는 아세틸콜린이 최대가 되고 기억을 인출하는 능력이 천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50시간의 몰입의 법칙을 자신 있게 하는 얘기가 당신이 이 잠자는 상태의 뇌를 활용하는 상태가 되면 이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잠잘 때 창의성이 발휘된다는 거는 인지과학자들이 다 얘기를 해요. 그 위키피디아에서 Sleep and Creativity라고 찾아보면 많은 연구를 통해서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그까지는 얘기를 해요. 지금 인지과학자들이 잠잘 때 창의성이 올라간다. 뭐 왜 올라간지 잘 모르지만 근데 저는 이제 그거보다 훨씬 제 설명이 앞서 있어요. 그 위키피디아 설명 보시고 제 설명을 들어보면 제가 훨씬 더 구체적으로 앞서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아이디어가 떠오르면 일단 중요하니까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 아이디어를 적어요. 그리고 이 아이디어가 이제 어떻게 떠올랐는지를 제가 그래야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과정이 없어요. 그냥 그 순간에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과정을 알아야 내가 아이디어가 생기는 원리를 연구를 할 텐데 그냥 그 순간에 그냥 운이 좋아서 뚝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가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건 틀림없는데 원리는 모르겠는 거라 이게. 그러다가 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가 떠오른 거예요. 제 그 사무실 문이 열려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보러 온 거야. 제가 고개를 돌리고 그 사람을 맞이하면 이 중요한 거를 놓쳐. 상태가 아지랑이처럼 막 힘이 그런 상태예요. 내용 잘 모르겠고 엄청나게 중요한 건 틀림없는데 이제 그 건을 계속 유지하니까 이제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그때 이제 적었죠. 적고 이제 고개를 돌려보니까 가고 없어, 이 사람이. 내가 자기가 뭔지 뻔히 아는 이제 상태인데 고개를 안 돌리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가 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 경험이 내가 아이디어가 어떻게 생기는 원리를 찾은 극적인 순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내가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을 몰라. 이제 그게 뭘 의미하냐는 거죠. 원래 보통 같았으면 이렇게 됐을 거예요. 아마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0점 몇 초 만에 내용이 떠올랐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나는 또 우연히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야. 그런데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먼저 왔고 내용이 이제 따라오는 건 0점 몇 초 만에 따라올 거예요. 아마.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갈등을 했어. 그래서 이 두 개가 분리가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걸 먼저 안 거야. 내용보다도. 그러면 이게 뭘 의미하느냐? 그 아이디어가 그때 생긴 게 아니라는 얘기야. 그때 생겼으면 내용이 파악이 된 다음에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되는데 그때 생긴 게 아니라 그 아이디어는 전에 생겼다는 얘기야. 전에 생겨가지고 그게 기억으로 떠오르는데 중요하다는 걸 편도체가 먼저 캐치한 거야. 이거 엄청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엽으로 오는 건데 그럼 언제 만들어진 거냐? 그건 너무 쉬워요. 왜냐하면 내가 자고 나면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걸 계속 경험을 했잖아.
그러니까 이건 잠잘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제가 알게 된 거죠. 그거를 설명하는 데는 그게 완벽한 이론이더라고요. 그래서 체계화를 시킨 거죠. 아인슈타인도 잠잘 때 머리맡에 그 메모지를 놨다고 그래요. 그거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니콜라 테슬라를 소개하는 동영상이 있어요. 뭐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자기가 한 발명들은 머리맡에 메모지랑 펜을 나누고 자면 아침에 일어나면 누군가가 발명을 다 써놨대. 그러니까 내가 한 일은 그걸 가지고 실험실 가서 하니까 다 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누군가 그 발명을 다 써놨고 나의 모든 발명은 이렇게 얻은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제가 그거를 해석을 하면 자기가 일어나서 적은 거야. 몰입을 한 거죠. 이제 몰입을 했고 그때 이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거를 적은 거야. 적고 자기 잠을 잤는데 자기가 적었다는 걸 기억을 못 하는 거지. 못 하니까 이제 이게 누가 적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는 그 기억이 없으니까. 누가 밤에 와서 누가 적어놨고 그 노트대로 하니까 되더라. 그래서 내 발명은 다 이렇게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조사들을 다 해보면 잠잘 때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건 틀림없어요. 에디슨도 선잠을 이용해서 발명을 했다고 얘기를 해요. 선잠을 이용해서. 그래서 뭐 잠잘 때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얘기들은 제가 거의 확신을 합니다. 네. 나중에는 이게 이제 아마 이게 완전한 이론으로 이게 될 거예요.